이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청약의 흐름은 지금 이 무출산이 문제거든요. 국민주택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없다. 매달 절대로 빼놓지 말고 자동이체 걸어서 10만 원씩 무조건 넣어라.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사실 그 시간을 다시 되돌이키기는 힘들거든요. 또 사실 이 제도 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또 청년 특공 네. 제도 자체가 워낙 또 이 새로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네. 청년 특공이 과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네. 청년 특공 말고도 사실 신혼 부부라든지 생애 네. 축소라든지 네. 다양한 이제 특공 요건이 있는데요. 네. 각 특공 요건마다도 네. 어떤 내용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바뀐 거는 이제 작년 사실 완전 연말에 개편되긴 했는데 공공주택법이 사실 신혼이나 생애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존 조건에 비해서. 근데 청년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신설 유형이다 보니까 이 청년 특별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청년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특별 공급은 대전제가 있어요. 이제 절대 깨지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원래 뭐였냐면 한 세대에는 딱 한 번만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공급 1회 제한인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와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받고 배우자도 한 번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회니까 나는 한 번 받았으니까 썼고 배우자도 한 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대에 1회예요. 그래서 나와 배우자는 등본이 분리돼 있어도 이 청약의 세계에서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한번 특별공급 받았으면 저는 안 돼요. 예, 불가능합니다. 약간 이게 이제 특별공급의 이제 대원칙인데 청년 특별공급이 들어오면서 이 원칙이 완전히 깨졌어요. 청년 특공은 1세대 1회가 아니고요. 1인 1회입니다. 1인이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청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25살이에요. 저는 뭐 미혼이고 이제 청년 조건이 됐죠. 그러면 이제 자격이 됐고, 근데 저는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다자녀 특별공급을 한번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 저랑 저희 부모님은 같은 등본에 있으니까 특별공급 엄마가 받았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청년은 예외입니다. 1인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 특공을 받은 적이 없으면 저는 청년 특공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신청 기회가 훨씬 열려 있고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요? 내가 집이 없다면, 무주택자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무주택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저희 세대 구성원 중에 집이 유주택자가 있으면 신청을 못 하는 건데 청년은 우리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청년 특공은 신청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주택자니까. 이건 사실 그 청년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 약간 그런 특공이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많냐 민영하고 조금 달리 소득 같은 것도 당연히 보지만 가구당 월평균 가구 소득도 보지만 이제 자산을 봐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집이 없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이나 뭐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 다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좀 제약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년은 그 1인당 가구당 소득은 원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특별공급들은 청년은 예외예요. 내 소득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일을 하세요. 저도 일을 하고 그러면 제 소득만 보면 돼요. 저희 부모님 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은 나만 보지만 총 자산은 나와 부모님이 각각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산은 부모님의 자산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면 기준이 이제 순 자산은 뭐 2.6억 뭐 이렇게 이하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소득 제 자산 기준이 따로 있고요. 저희 부모님의 자산 기준이 각각 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저는 저만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은 부모님 합산 자산이 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소득이 자산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조금 많아요. 기준금액 초과해. 그러면 내 자산이 없으니까 내 거랑 부모님 기준금액 합해서 초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건 충족은 각각 해야 돼요. 총 자산은. 하지만 이제 월평균 소득은 나만 충족.
소위 금수저, 백수자녀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이제 어느 정도는 어느 네, 정도는 이제 좀 의도가 있는 진입 것 같습니다. 장벽을 네. 두려고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거는 사실 최근에 좀 이제 개정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이제 좀 다자녀 특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다자녀 뭐, 특공이 네. 이제 원래는 3명부터 가점이 유의미하게 좀 이제 되는 수준이었는데 뭐 두 자녀에 대한 혜택도 많이 늘린다는 지금 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보도자료가 나왔죠. 확정된 거 아니면 보도자료 정도 뭐 나오기 때문에 뭐 혹시 뭐 부동산원 내에서 뭐 어떻게 좀 이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보도자료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예고가 될 예정이더라고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이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저출산 대책이에요. 사실은 이제 출산 장려하고 이제 하려는 거라서 다자녀가 사실은 3자녀 이상을 다자녀 특별공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3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제 내가 청약을 위해서 3자녀를 낳는 이제 그런 게까지는 사실 이제 유인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청약의 흐름을 지금 이 무출산이 문제거든요. 이게 저출산이 아니고요. 이제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제 주변 지인도 너무 많고요. 결혼 자체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유인을 어떤 정책적으로 유인을 위해서는 3자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안 낳으려다가 1명을 낳는 가구도 있고요. 그리고 1명만 있는데 낳아보니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2명까지는 고려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많거든요. 2명까지.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이제 한 자녀인 가구들을 조금 2자녀까지 좀 유인을 하고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좀 개정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제도 개선이 이제 입법 예고까지 뭐 보도자료로 나온 상태니까요. 일단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보고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좀 많이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청약 신청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다자녀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3자녀 이상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아직 3자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2자녀를 바뀌면 2자녀 분들도 이제 굉장히 경쟁이 저는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자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신하는 것 이제 경우에도 포함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 2자녀까지 다자녀 특공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죠. 다자녀 경쟁률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당연히 이제 또 2자녀이신 분들은 가구는 좀 주목할 만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 청약 제도 좀 바뀐 거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공공 분양 주택까지도 다뤄봤는데요. 사실 실전에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게 좀 이제 가장 급선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일단은 뭐 만드는 게 빨리 만들어서 좋다고 해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 돈을 넣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어디서는 2만 원 넣는 게 좋다. 어디서는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 너무 각양각색의 의견이 많아서 어떻게 좀 돈을 넣어야지 좋나요? 이거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답을 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청약통장을 만들 때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주택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민영주택에만 내가 청약을 할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뭐 LH나 뭐 SHS 같이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공급을 하는 공공주택을 난 청약을 계속 하고 싶어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민영주택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당연히 통장을 가입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가입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12개월이 수도권은 1순위고요. 이제 투기나 청약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이 흘러야지 1순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뭐냐? 이제 예치금. 예치금액을 이제 불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모두 충족을 해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입한 지 10년 됐어요. 근데 예치금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청약 못하죠. 그래서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그 기간이 차기 전까지는 어쨌든 예치금을 불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민영주택은. 그러면 예치금을 얼마를 내야 돼요? 얼마를 불입해야 돼요? 이제 일시불로 다 불입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제 시간적으로 나는 뭐 12개월 뒤에 1순위가 될 거니까 나는 그 사이에 뭐 나눠서 쪼개서 넣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치 금액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넣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기자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예치금 표 아시죠? 이렇게 지역 나와 있고 주택 규모에 따라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일까요? 내가 청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위치의 기준일까요? 일단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소재지 아닐까요?
내가 청약하고 싶은 주택, 네네. 네, 땡입니다. 아, 틀리나요? 당황스럽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을 하세요. 청약을 오래 한 직원들도 이제 뭐 가끔 이제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치 금액의 지역은 무조건 내가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소재지 기준이에요. 등본상 소재지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서울에 청약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다. 네. 그럼 경기도의 금액에 맞게 불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1순위가 되는 기간 전에까지만 예치금을 불입하시고, 예치금의 기준은 등본상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이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공공이나 국민주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예. 공공이나 국민주택은 기간은 똑같아요.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는 그 조건은 민영이랑 똑같은데 회차를 봅니다. 그래서 납입, 매퇴, 기준. 그래서 회차는 기간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네. 예를 들면 1순위가 12개월이다. 가입기간이. 그러면 12회 이상 납입이에요. 예. 회 이상. 그래서 한 달에 여러 번을 넣을 거야, 나는. 나는 한 달에 매일매일 넣어야지. 그러면 나는 한 달 만에 30회를 채우겠네? 아니고요. 이제 한 달에 최대 1회 인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회차를 채우려면 그 기간하고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1순위는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국민이나 공공주택의 세계에서는 이제 결국 경쟁에서 내가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 공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움직이고 사실 통장의 예치 금액은 1순위를 충족시키는지 보기 위한 그냥 기준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이나 공공주택은 이 통장의 납입 인정 금액이 절대적인 당첨자 선정의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꾸준히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국민이나 공공주택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 볼게요. 매달 2만 원씩 10년을 불입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불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럼 누가 당첨될까요? 금액, 일단 공공은 금액 크다고 하는 게 중요하셨으니까 매월 많이 넣어야겠네? 네. 10만 원씩? 네. 최대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넣으셔도 돼요. 하지만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라는 거, 그달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친구들도 물어봐요. 뭐 이제 이거 가입했는데 뭐 공공주택 하고 싶은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꺼번에 누르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주택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없다. 매달 절대로 빼놓지 말고 자동이체 걸어서 10만 원씩 무조건 넣어라.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2만 원은 회차는 채울 수 있지만 사실 국민주택 당첨되려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청약통장 자체가 사실 또 이 목돈을 많이 쌓을수록 공공 분양에 유리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청약통장 자체 금리가 사실 요즘 뭐 예적금 금리가 막 4에서 5% 이상인 금리 저축 통장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금리가 높아진 시기에서는 또 청약통장을 깨내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 이거 너무 이자가 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또 살다 보면 또 목돈이 필요할 때도 많단 말이죠. 청약통장을 뭐 담보로 대출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청약통장의 금리 자체가 메리트가 없는 고금리 시대에서는 좀 어떻게 좀 추천하시나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금금리 조금 상향 조정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약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급해서 급전 때문에 이제 깨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나중에 가입해야지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 사실 이제 20년 가까이 부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면 너무 불리하죠.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사실 그 시간을 다시 되돌이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청약통장은 언젠가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내 생애 주기에 맞는 유형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거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지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해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매달 뭐 10만 원씩 이렇게 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지를 안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청약통장 담보로 뭐 대출도 이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시되, 통장 해지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냐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순간 리셋이거든요. 제로 베이스. 과거에 내가 가입했던 기간은 승계가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그래도 청약통장을 깨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해도 1년에 120만 원이니까 10년에 1200만 원 이렇게 아주 10만 원씩만 넣는다면 또 사실 뭐 월급 뭐 이제 받으신다면 아주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고 많이 한꺼번에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달 10만 원씩 넣은 다음에 해지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매달 10만 원씩만 넣자. 무리해서 많이 넣지 말자. 이 정도 말씀 주셨습니다.